한글. 그거 중국이 도와줬잖아. 여기는 미국 하버드의 한 강의실입니다. 교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국계 학생과 중국 유학생이 큰 소리로 다투고 있는데요. 과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크게 다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언어학과에 다니고 있는 20대 여성 올리비아 박이라고 합니다. 저의 사연은 어릴 적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어릴 적 국어 선생님이셨던 아버지와 6.25 참전 용사셨던 할아버지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 덕분에 어릴 적부터 애국심과 역사, 한글, 군사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늘 전쟁의 참혹함을 이야기하시면서도 대한민국이 이룬 발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군대 이야기를 하실 때면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게다가 6.25 전쟁 당시에는 총도 제대로 없었다며 미군이 버리고 간 장비들을 주워서 고치고 싸웠다는 과거와 함께 요즘은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며 엄청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죠. 국어 교사로서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한글 창제의 원리, 한글의 역사 등등 지겨울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어린 제가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게 되었고 그 노력 끝에 저는 민족사관학교를 거쳐 결국 하버드 언어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글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오늘은 하버드의 새 학기가 시작된 첫날이라 그런지 날씨조차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국을 더욱 알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강당으로 향했죠. 게다가 하버드의 언어학과는 최고의 학교답게 언어, 역사 등등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독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학교는 정말 놀이터 같은 곳이었죠. 특히 와이너 도사관의 동아시아 자료실은 제게 보물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자료를 처음 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가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사건의 시작은 학기가 시작되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모국어 혹은 관심 있는 언어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글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1443년 대부분의 백성들이 글을 몰라 큰 불편함을 겪고 있던 시절의 이야기, 세종대왕님이 신하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한글을 창제하신 이야기, 특이하게도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형태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특성, 구조적으로 과학적이며 쉽게 배울 수 있는 특성, 힘든 역사가 있었지만 결국 한글은 공식 문자로 자리 잡았고 유네스코에서 한글을 중요유산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실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더했죠. 할아버지는 6.25 전쟁을 직접 겪으시며 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더 이상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저의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교수님을 비롯한 다른 친구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사귄 친구인 중국인 친구 리 웨이는 무슨 일 때문인지 제가 발표한 후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요. 제가 뭔가 큰 실수한 것처럼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스어의 역사적 변천 과정, 이집트 상형 문자의 신비로움, 아랍어의 시적 아름다움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어에 대한 발표는 인상적이었는데 현재는 사용되지 않지만 그들의 문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국인 친구 리 웨이가 발표했습니다. 리 웨이는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자랑하고 있으며 4,000년이 넘는 문자의 역사, 한자가 동아시아의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나라이며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게다가 지금은 한국도 중국의 도움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한복, 김치 등등 수많은 한국을 대표하는 것들이 중국에서 최초 시작된 것이라는 말도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군사력도 중국 덕분에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며 말이죠. 그 순간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와 리 웨이에게 향했죠.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리 웨이는 평소 중화 사상에 심취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거든요. 항상 미국이 지금은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지만 미국은 저문은혜라며 그 다음은 중국 차례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저는 리 웨이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바로 손을 들었고 교수님은 난감해했지만 할 말하라며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리 웨이와 다른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죠. 리 웨이의 발표를 잘 들었다는 말과 더불어서 정말 맞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국을 향한 대부분의 부정적인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주변 친구들조차도 리 웨이가 한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자리를 피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곤 했거든요. 그렇게 저와 리 웨이의 기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리 웨이는 곧바로 그런 기록들은 후대에 조작된 것이며 한국은 항상 자신들의 역사를 미화하려고만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로 한마디씩 하다가 소통이 안 되었는지 목소리가 커졌고 감정이 이미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교수님이 중재해 주시며 겨우 일단락되나 싶었죠.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점심 식사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하필 오늘의 메뉴는 아시안 푸드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 음식을 선택해서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을 선택했습니다. 리 웨이는 당연히 중국 음식인 마파두부와 볶음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평소와 달리 저와 리 웨이는 떨어져서 밥을 먹었는데 제가 들으라는 것처럼 목소리를 크게 말했습니다. 김치도 결국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시작되었다며 한국이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주장하는 게 정말 듣기 싫다고 비난했죠. 물론 한복도 마찬가지 중국의 전통 의상에서 파생된 옷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옆자리에 앉은 일본 유학생 마코토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음식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한다고 말이죠. 일본의 스시도 동남아시아의 발표 음식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일본만의 고유한 음식 문화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들으라고 말했죠. 발효 음식은 어디에나 있으며 김치는 한국의 기후와 농작물에 맞게 발전한 고유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배추, 고춧가루, 젓갈을 사용한 발효 과정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한국 방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리 웨이는 여전히 코웃음치며 중화 사상과 중국의 위대함을 말하며 결국 중국이 없었다면 지금 한국은 지도상에서 지워졌거나 아직도 야만인 원시 부족처럼 살고 있었을 것이라며 고마워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나서 말했죠.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멀쩡한 중국인도 욕먹는다며 다음부터 제대로 자료 조사하고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중국이 땅덩어리는 커서 대국이어도 사람 마음이 벼룩만큼 쪼잔해서 중국이라는 말이 있다고 말하자 리 웨이는 코웃음치며 제가 말한 모든 것을 부정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리 웨이는 저에게 찾아와 한글의 어원이 중국 한자라는 증거를 보여준다며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었죠. 저는 가짜 영상임을 눈치챘죠. 그리고 리 웨이에게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은 훈민정음 원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애초에 중국말과 어원이 다르다고 이미 써 있다고 했죠. 말 그대로 세종대왕이 먼 훗날 한글이 다른 나라 언어가 아니라 한국 고유의 언어라는 말을 글로 써버리신 거였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선견지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한글은 논란에 휘둘리지 않고 대한민국 고유의 언어가 되었죠. 어쨌든 리 웨이는 끝까지 훈민정음도 조작된 거 몰랐냐는 말과 더불어서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와서는 그 이야기를 했었죠. 한편으로는 하버드 언어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 거짓 정보에 속는다니 정말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 브라이언이 나타나서 우리를 중재해 주었죠. 브라이언이 리 웨이와 저에게 다가와서 보여줄 게 있으니 잠시 따라오라며 말이죠. 브라이언은 우리를 박물관으로 데려갔고 거기에서 한글에 대한 영상 거기다가 중국에 대한 정확한 역사가 기록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 창제 과정을 담은 고문서들, 중국과 한국의 문화 교류를 기록한 문서들, 그리고 각국의 독자적인 문화 발전을 증명하는 자료들까지 다 보여줬죠. 그러자 리 웨이는 이것도 거짓 정보라며 도망가 버렸죠. 저와 브라이언은 정말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그를 설득한다는 건 포기했었죠. 리 웨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로도 리 웨이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홍콩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비하 발언을 일삼았고 중국의 우월성만을 주장했습니다. 수업 중에도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을 언급할 때마다 그것도 사실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리 웨이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중 조별 과제를 할 때면 아무도 리 웨이와 한 팀이 되려 하지 않았고 그의 일방적인 중화사상 발언에 지친 학생들은 결국 단체로 교수님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리 웨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죠. 교수님은 여러 차례 리 웨이를 따로 불러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학문의 길은 열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애국심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다른 문화를 부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리 웨이는 오히려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교수님조차도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다며 비난했죠. 결국 교수님은 고심 끝에 리 웨이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리 웨이, 너의 행동은 학문적 토론의 범위를 넘어섰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이번 학기 언어학 수업을 더 이상 듣지 말고 돌아가 사실상 학교를 그만두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주요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는 것은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리 웨이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군요. 언젠가는 모두가 중국의 위대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겠죠. 리 웨이는 마지막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짐을 싸서 중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리 웨이의 갑작스러운 퇴학과 귀국은 캠퍼스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중국 유학생들은 리 웨이를 두둔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번 사건이 문화적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이 진실이 아닐 수 있으니 신빙성 있는 자료와 동료들의 말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저는 리 웨이가 떠난 후 저는 더욱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지 누구의 것이 더 우수한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리 웨이의 사연을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리 웨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며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버드를 다닐 정도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정보를 구별하지 못하고 중화 사상에 물들어 있는 점에서는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분명 중국에서 엘리트 학생이었는데 말이죠. 한편으로는 리 웨이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 학과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무시하는 것은 금기시 되었고 논란이나 기분 나쁠 수 있는 발언들은 미리 양해를 구했죠. 만약 발표자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주고 발표자는 다시 한번 조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열고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방향으로 말이죠. 소통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의 이익만 챙기다 보면 어느 순간 기분이 나빠져서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저의 할아버지처럼 지금 우리 세대를 포함한 그 다음 세대까지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한글이 중국 문자의 아류라고요? 여기 하버드 대학교의 웅장한 샌더스 극장. 평소의 고요함과는 달리 오늘은 긴장감 넘치는 논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 교수가 강단 앞에 서서 흥분한 표정으로 두 학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중석의 학생들도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존 스미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교수죠. 60대 초반인 제가 이렇게 흥분할 줄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40년 넘게 세계의 언어를 연구해왔지만 오늘 같은 날은 처음입니다. 잠시 하버드 언어학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과는 1941년에 설립되어 8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노암 촘스키, 스티븐 핑커와 같은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을 배출했죠. 우리 학과는 언어의 구조, 역사, 습득, 그리고 언어와 인지 간의 관계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컴퓨터 언어학, 신경 언어학 등 새로운 분야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언어에 대한 더 깊고 넓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제3개의 문자체계 강의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강의는 전 세계의 다양한 문자체계를 비교, 분석하는 과목으로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는 라틴 알파벳, 키릴 문자, 아랍 문자, 한자, 데바나가리 문자 등 다양한 문자 체계를 살펴봤죠. 각 문자의 역사, 구조, 그리고 그 문자가 사용되는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종합하여 자유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했죠. 그런데 이 발표가 뜻밖의 논쟁으로 번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먼저 발표를 한 학생은 한국에서 온 민재였습니다. 민재는 우리 학과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연구 주제는 한글과 다른 문자 체계의 비교였죠. 오늘 민재는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에 대해 발표했어요. 그의 눈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문자로 그 과학성과 체계성은 세계 어느 문자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나타내는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해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자 창제를 넘어 우주와 인간에 대한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민재는 이어서 한글의 구조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의 기본 문자에서 시작합니다. 이 기본 문자들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 기본 문자에 획을 더해 키읔, 티읕, 피읕, 치읓 등의 격음과 경음을 만들어냈죠. 그는 화면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모음의 경우 하늘, 으땅, 이 사람의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다양한 조합으로 아, 어, 오, 우 등의 단모음과 야, 여, 요, 유 등의 이중 모음을 만들어냈죠. 이는 우주의 원리를 문자에 담아낸 것으로 한글의 철학적 깊이를 보여줍니다. 민재의 발표는 청중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처음 듣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저 역시 한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있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움도 있었죠. 교수는 제가 언어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도 말이죠. 그는 계속해서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그 과학성과 체계성으로 인해 배우기 쉽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유네스코에서는 한글을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했죠. 한글 덕분에 한국은 매우 높은 문해율을 자랑합니다. 이는 문화와 지식의 대중화,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민재의 발표는 한글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현대에 들어 한글의 우수성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한글은 매우 효율적인 입력 체계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것은 매우 빠르고 직관적이죠. 이는 한국의 IT 산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민재의 발표는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처음 듣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저 역시 한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있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옆 라인에서 불량하게 경청하며 지루해하던 중국에서 온 준리가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준리는 우리 학과에서 중국어와 문자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그는 항상 예리한 질문으로 유명한데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죠. 민재 씨의 발표는 흥미롭지만 지나치게 과장된 것 같습니다.
한글은 결국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자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문자 체계야말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것이죠. 게다가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문화를 넘어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에요. 준리의 말에 강당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지만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준리 씨, 한글은 한자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물론 한자의 역사적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글의 창제 원리와 구조는 세계 어느 문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또한 문화의 우수성을 국가의 현재 경제력이나 정치적 영향력과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준리는 민재의 반박에 더욱 흥분한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왜 한국은 여전히 많은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결국 한글도 한자의 영향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증거 아닌가요? 중국의 영향력은 역사적으로나 현재나 압도적입니다. 한국의 문화도 결국 중국 문화의 아류에 불과해요. 준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자는 3,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죠.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입니다. 각각의 한자는 깊은 의미와 철학을 담고 있어요. 이런 깊이 있는 문화적 유산을 어떻게 500년 역사의 한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민재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의 독창적인 창조물이에요. 한자어의 사용은 역사적 배경 때문이지 한글의 가치나 독창성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한글이 있었기에 한국은 빠르게 문맹률을 낮추고 문화적, 기술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어요. 현대 세계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민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준리 씨, 문화의 가치를 단순히 그 역사의 길이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글은 비록 500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그 과학성과 실용성으로 인해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한글 덕분에 한국은 높은 교육 수준을 달성할 수 있었고, 이는 현재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성공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준리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라고요?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중국의 5,000년 역사와 비교될 수 있죠? 이 말에 민재는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대중문화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력, 경제력, 그리고 문화적 소프트 파워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 그리고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같은 문화 콘텐츠들이 그 증거죠. 민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단순히 문자 체계로서의 가치를 넘어섭니다. 한글은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대변하는 상징이에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평등의 정신을 담고 있는 거죠. 이런 정신이 현대 한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준리는 갑자기 다른 중국 학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위대한 문화가 이런 식으로 폄하되는 것을 그냥 볼 수만 있겠습니까? 몇몇 중국 학생들이 동조하며 일어섰습니다.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도 없었을 거예요. 다른 학생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중국의 그늘 아래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강당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민재는 혼자서 여러 중국 학생들과 맞서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강단에서 내려와 두 학생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자, 모두들 진정하세요. 제 목소리가 강당 안을 울렸습니다. 이곳은 학문의 전당입니다.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이성적인 토론이 필요한 곳이죠. 학생들이 조금씩 진정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리, 그리고 다른 중국 학생들.
여러분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이해합니다. 중국 문화가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문화의 가치를 폄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준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분명 독창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창제 원리와 구조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어요. 이는 언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민재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재, 당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 역시 존중합니다. 하지만 다른 문화와의 비교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각 문화는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저는 모든 학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학자로서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한자와 한글은 각각의 방식으로 위대하고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자는 오랜 역사를 가진 문자 체계로 그 자체로 깊은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 글자가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로서 동아시아 문화권에 큰 영향을 미쳤죠. 한자의 역사와 철학적 깊이는 정말 놀랍습니다. 반면 한글은 음소 문자로 발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한글의 창제 과정과 그 구조는 언어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입니다. 특히 문맹 퇴치와 대중교육에 미친 영향은 주목할 만해요. 저는 잠시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합니다. 어떤 문화가 우월하다고 말하기보다는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중국 문화의 깊이와 한국 문화의 독창성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양한 문화를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강당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학생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민재 씨, 제 말이 너무 공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제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다른 문화를 폄하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었는데 그만 감정이 앞섰네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너무 흥분했습니다. 준리 씨의 중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학생의 화해를 보며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의 논쟁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학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적 탐구의 자세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격렬하게 토론하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학문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강의를 마치며 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언어와 문화는 인류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를 연구하고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오늘의 논쟁이 결국 모두에게 값진 교훈을 주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민재와 준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40년 넘게 언어를 연구해왔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죠.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렘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언어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흥미진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언어학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한글은 표음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음소 문자의 특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개별 소리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 소리들을 조합해 음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는 매우 독특한 특성이었어요. 대부분의 문자는 표음 문자나 표의 문자 중 하나의 특성만을 가지는데 한글은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글의 제자 원리를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어보니 그 과학성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 연구를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당시 동아시아의 의문학 지식을 총동원하여 한글을 만들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던 중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재와 준리가 함께 서 있었어요. 교수님, 저희가 어제의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기로 했어요. 준리가 덧붙였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의 문자 체계를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두 문화의 특징과 서로 주고받은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해요. 그들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대립했던 두 학생이 이제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연구하려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훌륭한 생각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연구가 두 문화 간의 이해를 깊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다시 한번 언어학자로서의 제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언어의 구조와 역사를 연구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존중을 촉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글과 한자, 나아가 세계의 다양한 문자 체계들을 비교 연구하면서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새로운 강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문자 체계와 문화 간 대화라는 제목의 강의를 개설하기로 했죠. 이 강의에서는 다양한 문자 체계를 비교, 연구하면서 동시에 그 문자를 사용하는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탐구할 계획입니다. 첫 수업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문화의 정신과 역사, 그리고 세계관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의 문자를 배울 때 우리는 그 문화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 강의는 예상 이상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특히 민재와 준리의 프로젝트가 다른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권의 문자를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은 아랍 문자와 히브리 문자를 비교 연구하면서 두 문화 간의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문자 체계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인도의 데바나가리 문자와 태국의 문자를 비교하며 불교 문화가 문자 발전에 미친 영향을 연구했죠. 이런 연구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문자 연구가 단순히 언어학적 지식을 넘어 문화 간 이해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민재와 준리가 그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들의 발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한자와 한글의 역사적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각 문자 체계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한자의 의미 전달력과 문화적 깊이,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높이 평가했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두 문자 체계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나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학습법을 개발한 것이죠.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차이점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준리도 덧붙였습니다. 네, 우리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발표가 끝나고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진정한 학문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저는 민재와 준리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정말 반전은 준리였죠. 그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여태 본심을 속이고 행동했었죠. 준리는 역시 중화 사상에 가득 차 있었고 단순히 교수님에게 잘 보이고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준리는 우리를 향해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앞으로 아는 척하지 말라는 말과 더불어서 서로 점수만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중국인 준 리를 향해 정말 많은 감정이 들며 그 친구 한 명 때문에 중국인 자체가 무서워졌습니다. 준 리의 반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너넨 입만 열면 구라야. 여기는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의 한 강의실. 그곳에서 학생들끼리 다툼에 교수님까지 가세하여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요. 과연 그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를 둔 20대이며 다니엘리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군인 아버지와 함께 미군 간호사셨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군인이셨던 아버지 덕분에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밀리터리에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심지어 돌잔치에서 군용 자동차를 잡았다는 말도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당황하시며 군대와 관련된 물건을 다 빼버리셨는데요.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과거 걸프 전쟁으로 다리를 잃게 되어 명예전역한 사연이 있어서 제가 군대와 관련된 직업은 절대 가지지 않길 바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간이 흐르며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공부와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조건, 일반 병사 혹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 계열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노력한 끝에 미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미 육군사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했고 일반 병사 계열보다는 정보를 다루는 정보병과 계열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보 수집과 분석을 다루는 계열로 지원했죠. 하지만 저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지 어릴 적부터 무시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처음 본 친구들은 눈을 양옆으로 찢는 표정을 지으며 특유의 아시아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릴 적 저를 놀리는 친구들을 성적으로 누르며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었죠. 그 결과 결국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우수한 성적으로 다니고 있던 도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보 수집 관련 교수님이 최근 세계 국가 동향에 대한 발표하라는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주변 동기들은 3-3-5 모여서 팀을 이뤘지만 여기서도 학창시절과 마찬가지로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없는 덕분에 혼자 과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한 덕분에 할 일은 많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혼자 모든 걸 다 해낸다면 교수님께선 좋은 점수를 줄 것임을 확신했죠. 그리고 저는 바로 도서관으로 가서 과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곳에 국가 동향을 할지 고민하던 도중 저는 자연스럽게 아시아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아버지의 과거 한국 군 시절 이야기의 일부와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의 이야기를 다뤄보며 아시아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정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았으며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부모님과 통화하던 도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아버지는 과거 걸프전에서 다리를 잃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는데요. 한국군이었던 아버지는 걸프전에서 임무 수행 중 미군 장교가 위험에 처하자 도와주다가 다리를 잃게 되었었죠. 그리고 한국으로 치료를 하러 가야 했지만 여의치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도움을 준 장교가 찾아와 정말 고맙다는 말과 더불어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미국 쪽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미국에서 무료로 거주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거기서 치료와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는 도중 아버지의 담당 간호사였던 어머니와 눈이 맞아 결혼을 해서 저를 낳게 된 사연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최근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이야기도 준비했죠. 게다가 자료조사 도중 알게 된 한국과 태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방대한 양의 정보를 얻게 되었고 그 정보를 취합하여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인이셨던 아버지와 간호사셨던 어머니의 도움이 정말 컸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덧 과제를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학우들의 발표가 끝나고 어느덧 저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의 이미지 특성상 무시를 많이 받아왔기에 집중되지 않는 조금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은 흥미있는 이야기와 정보였기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간략한 소개와 목차를 하며 저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아시아의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에서 한 군인이 미국의 걸프전을 참전하여 미군의 장교를 돕다가 다리를 잃게 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한국의 치료 목적으로 송환되지 못하는 상황, 게다가 과다 출혈로 목숨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빠르게 미군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게 된 사연. 그 과정에서 미군의 장교가 자기 목숨을 살려주어 너무 고맙다며 치료와 더불어서 재활, 게다가 원한다면 미국에서의 생활까지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군인은 당연한 일을 한 거라며 다리를 잃은 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죠.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대가로 다리 하나면 그 군인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이죠. 그 군인은 재활치료를 받으며 장기간 미국에서 있던 도중 미군 병원에 있는 한 간호사와 눈을 맞게 됩니다. 그들은 환자와 간호사의 관계로서 친해지다가 결국엔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아이가 바로 저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으로 엄청난 박수를 받으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처음 어수선한 분위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청난 집중을 하며 다른 학우들이 다음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눈빛을 보내왔었죠. 게다가 눈시울이 붉어진 교수님의 모습까지 눈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발표를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그런 한국군이셨던 아버지 때문에 아시아 쪽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최근 태국에서 벌어진 태국과 중국의 합동 군사훈련으로 엄청난 자신감을 얻은 태국이 한국을 향해 도발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한국에서 일어난 불법 체류자 사건, 그리고 불법적인 조직폭력 혹은 마약 제조, 밀수 등등 수많은 불법적인 일을 벌이다 잡혔었죠. 경찰의 조사 결과 대부분의 범인은 태국인이었거나 태국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태국을 향해 비판을 하며 출국 심사를 제대로 해주라는 부탁을 했었죠. 그러자 태국에서는 태국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는 말과 동시에 태국의 여행업협회의 부회장이 한국은 여행할 곳도 없고 거품이 가득한 나라라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오징어 게임, K-팝도 잠깐 뜨는 거라며 지속성이 없다는 발언도 했었죠. 그러자 한국에서는 태국으로 여행을 가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되자 태국 여행업협회는 사과를 하며 여행업협회 부회장의 개인적 발언이니 용서 바란다는 말도 했었죠. 사실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태국이 인구는 더 많더라도 경제 규모, 군사적 측면에서도 한국과는 비교 불가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또다시 태국이 한국을 향해 3시간이면 한국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도발을 하였지만 추후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발표한 한국 최첨단 기술을 보며 다시 사과를 하는 웃지 못할 사연도 생겼죠. 게다가 국제방위산업 진시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K2 전차 수많은 총기류, 드론 혹은 무인 공격기, 로봇계 등등 수많은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게다가 시연회까지 선보이며 한국의 K2 전차의 위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압도적인 성능 차이는 등반 능력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전차는 높은 경사에서 뒤로 밀리거나 올라가지 못했는데 한국의 K2 전차는 한치의 밀림 없이 곧바로 등반했거든요. 그 당시 압도적인 박수를 받은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비록 미국 국적이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요동치더군요. 마지막으로 가장 집중된 것은 현무5였습니다. 현무5의 압도적인 거리와 명중률에 다들 깜짝 놀랐죠. 특히 현무5는 600km에서 최대 5,500km의 반경까지 정확한 명중률을 자랑했습니다. 탄두 중량도 최대 9톤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죠. 이 자료가 공개되자 중국은 날뛰며 한국을 압박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중요시설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게다가 태국은 그러한 성능을 보고는 한국을 향한 도발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폴란드는 빠르게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지 40조 원이라는 최대 규모급으로 무기 거래를 맺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한 사건이었죠. 이 모든 것이 아시아의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궈낸 성과입니다. 라는 멘트를 마무리로 이렇게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라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관계가 더 좋지 않았던 중국인 레이장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쳐다보기만 했었죠. 교수님은 정말 잘 봤다는 말과 더불어서 다음 발표자를 불렀습니다. 다음 발표자인 이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든 덕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시작으로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죠. 러시아는 빠르게 전쟁을 끝내려 했지만 생각보다 강한 우크라이나, 군과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나라 덕분에 수도는 함락되지 않았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승리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이겼다고 한들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기 힘들 것입니다.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평생 원망하게 될 테죠. 이든의 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쟁은 있어선 안 될 거란 걸 말이죠. 그 다음 발표자는 저를 싫어하는 중국인 유학생 레이장이었습니다. 레이장은 저를 쳐다보며 앞서 발표한 저를 콕 집어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 거짓 내용이 있다며 정확한 내용을 알려준다고 했죠. 그리곤 한국의 대부분의 기술이 미국 혹은 중국의 기술이라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한 기술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전쟁이 난다면 미군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도 순수한 한국 기술은 없다며 무시하는 발언을 했었죠. 게다가 훈련, 군 전투력 순위, 핵무기 보유 등등 많은 부분이 수준 미달이라며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현무5는 중국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데 중국이 날뛰며 한국을 향해 도발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잘못된 정보라고 말했었죠. 게다가 중국은 군사력 순위는 대략 3위, 한국은 5위라며 넘볼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했죠. 게다가 압도적인 인구수까지 굳이 저를 쳐다보며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을 들며 말하려는 찰나 교수님이 제지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레이장에게 자료의 출처를 말하라고 했죠. 저는 출처가 확실한 반면 레이장은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에 의심을 사기엔 충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레이장은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못했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거짓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그럴 줄 알았다며 발표를 잠시 멈추고 어떤 영상을 하나 틀어주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현재의 한국 군사력에 관한 영상, 중국의 상황,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관계, 최근 벌어진 아시아 쪽 정세,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전 세계에서 특히 한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불법 체류자, 마약 관련 나라별 상황 등등 정말 긴 영상의 자세한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 그 영상은 제가 조사한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물론 수치적으로는 살짝 다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장이 조사한 내용은 거짓된 허구로 밝혀졌죠. 그러자 화를 내며 교수님에게 대들었죠. 교수님까지 한통속이냐며 단상 위로 올라가 교수님을 향해 화를 내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죠. 하지만 여기는 일반 대학이 아닌 미국 최고의 육군사관학교입니다. 교수님조차 평범한 교수님이 아니죠. 잠시 수업을 멈추고는 그런 버릇없는 학생에게 단순히 발점이 아닌 레이장에게 대련실로 따라오라고 했죠. 그 둘은 대련실로 이동했고 5분도 되지 않아 엉망진창이 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멀쩡한 교수님의 반의 옷이 일부는 찢어져 있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게 분명 호되게 당했는 게 뻔했죠. 그 모습을 본 중국계 학생들은 잔뜩 긴장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해서 자료로 만드는 것은 정보병과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며 절대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철저히 수집한 정보에 있는 내용에 기반하여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죠. 게다가
그 자료가 정말 정확한 정보인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추후 부대에 배치를 받게 되어서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했죠. 수업은 일단락되었고 다음에 다시 발표를 이어나가자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발표 수업을 마치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혼자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았죠. 저를 부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중국인 레이장이었습니다. 장은 저에게 다가와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죠. 자신은 중국인이며 중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중화 사상이 너무 깊게 뿌리 박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변해서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오늘 그 사건의 계기로 덕분에 많은 걸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 차렸다며 오히려 감사하다 했죠. 그리고 최근 성장세가 무서운 한국을 향한 큰 부러움이 나쁘게 변질되어서 저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했죠. 한국식 예능, 음식, 노래 나아가선 경제, 군사 등등 많은 부분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는 그러한 글을 금기시하거나 올리더라도 정보를 왜곡해서 다른 내용으로 바꿔서 한국을 까내리기 바빴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국 고유의 자료를 허가 없이 가져오는 불법적인 행위는 물론이고 말이죠. 최근에는 그러한 행위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치, 한글부터 시작해서 예능, 음악 등등 많은 부분에서 중국이 없었으면 절대 이루지 못했을 업적이라는 둥. 수많은 가짜뉴스와 정보를 유포하며 일반 시민들까지 왜곡된 정보가 전파되었죠. 중요한 것은 그 왜곡된 정보를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 결과 저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의 차단된 정보 때문에 왜곡된 정보밖에 접할 수 없었고 어떠한 계기로 올바른 정보를 본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레이장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식당으로 갔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음식들이 존재했고 어느 나라에서 근무할지 모르기에 다양한 음식이 있는 건 당연했습니다. 오늘은 한식도 제공이 되어서 저는 한식을 받았었고 레이장도 한식을 먹고자 저와 같이 줄을 섰습니다. 목살과 삼겹살을 구워서 다양한 채소와 함께 여러 가지 나물을 제공했습니다. 한마디로 비빔밥과 돼지고기가 제공된 셈이죠. 저는 오래간만에 정말 좋아하는 조합의 음식을 먹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레이장은 저와 비슷하게 배식을 받았지만 어떻게 먹을지 몰라 저에게 도움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었죠. 저는 고추장과 참기름과 함께 나물을 밥에 비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해보라며 말이죠. 그러자 레이장도 마찬가지로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젓가락과 숟가락 둘 다 사용해서 열심히 비볐습니다. 그리고 비빔밥과 함께 방금 구워 뜨거우면서 육즙이 흐르는 삼겹살을 쌈장과 함께 먹었습니다. 레이장은 이런 조합은 처음 먹어본다며 정말 맛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레이장은 비빔밥과 삼겹살의 존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한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감이 있어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뭔가 비벼 먹는 모습이 자신과는 맞지 않는 음식 문화라고 판단하여 먹지 않았다고 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용기 내어 먹어보니 왜 이제야 먹어봤는지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큰 후회를 하며 밥을 맛있게 남김없이 다 먹었죠. 그리고 다음 수업까지 남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어릴 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버지가 미군 장교를 구하려다 다리를 잃게 된 이야기,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치료받으며 지금은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라는 점과 치료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로맨스 등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죠.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미국에서 태어나 이렇게 친해진 친구는 처음인 듯합니다. 비록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과제 발표 사건으로 이렇게 친해졌으니 말이죠. 그러면서 레이장은 교수님에게 불려가 정말 혼쭐이 났다며 그때를 떠올리며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했지만 교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혼낼 줄 몰랐던 것이었죠. 사실 대련이라면 자신 있었지만 상대는 백전노장의 교수님이셨기에
레이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죠. 그저 땅에 박히고 정신없이 구르며 압박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5분도 되지 않아 교수님에게 사과하며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한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더 친하게 되었고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복무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연은 반응이 좋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되세요. 세계 감동 실화였습니다.